10월 23일 월요일 지금은 좆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10월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니군요. 네, 벌써 넷째 주예요. 근데 다음 주가 10월 30일이고 화요일 31일 그리고 11월입니다. 네. 예, 그런데 참 우리가 그냥 10월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픈 사건 바로 12구 네. 이태원 참사 벌써 일주기가 1년 됐네. 됐습니다. 일주기가 됐어요. 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네. 뭐 무슨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없도록 하기 위한 뭐 정말 확고한 어떤 책임자들의 의지나 혹은 네. 뭐 제도적 뒷받침 책임 처벌 전혀 없어, 아무것도 전혀 없어. 없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 주무장관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뭐가 문제인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야, 우리 가족분들 진짜 쇠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네. 이 희생된 자녀가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네. 해보고 싶은 선행으로 이제 기부를 이제 꿈꿨던 모양이죠. 그걸 또 살아남은 이제 가족들이 또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제가 목사인데 기독교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네. 모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딸이 모은 돈, 친구들이 더한 부의금 여기에 유족이 돈을 보태서 고려대학교에 2억을 기부한 와. 이태원 유족이 있었습니다. 딸 일기장에 그런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모교 기부하기. 이미 그 고대를 졸업했고요. 예.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분들만 먼저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신께서. 더 마음이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2구 달라진 게 없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사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법안도 생기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확연하게 바뀐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못지않은 대형 참사였는데도 그냥 바뀐 게 없어요. 그 사실은 세월호 참사 그 참사 이후로도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면은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 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그 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이 그냥 또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고요. 네, 참 이게 그 국민의힘만 반성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 그래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타도고 새 정부 들어서서 못했던 네. 세월호 이태원 참사의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그 완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시작부터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저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12구 참사를 다룬 당시 현장 모습을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파라마운트사라고 해외 제작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OTT 채널이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OTT를 아니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제작사. 제작사를 내가 제약사로 들었군요. 제작사. 예, 제작사. 예. 네, 제작사에서 네. 만든 크러쉬라는 12구 참사 현장의 그때 당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됐으니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작이 되고 상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해외 제작사에서 만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겠죠 뭐. 아이고 정부가. 정말. 음. 윤석열과 관련한 다큐 영화를 누가 한번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네. 어슬렁 거리면서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뭐 이런 거. 사실 영화화 시킬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인간 자체가 이게 북한이 잘 쓰는 말인데 추물인데 추물이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다큐 영화감이에요. 예.
누가 만들어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렇게 반성 없이 1년을 달려오다 보니 네. 별의 별놈들이 다 권부 주변에서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네. 김승희 의전 비서관 아시죠? 네. 네. 예전에 그 뭡니까? BTS 말고 뉴진스. 네, 뉴진스 공연을 저기 백악관에서 하려고 했었잖아. 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블랙핑크. 죄송합니다. 음. 내가 걸그룹은 뉴진스밖에 없어서 블랙핑크였습니다. 네, 블랙핑크 그렇지.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네. 네. 그 공연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그 김건희의 욕망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외교안보실에서 선을 그었고 그래서 외교안보실장이 목이 날아가고 네. 그래서 새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김건희의 최측근인데 바로 김승희예요. 네. 대학원에서 만난 김승희. 자, 김승희가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그 김승희의 딸이 네. 와, 세상에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럴 수가 있는가? 3학년인데 네. 초등학교 3학년 12살인가요?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11살? 그 2년이 아니죠. 그 3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네. 10살이네. 네.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이 PD 리코더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 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3학년 여학생이 반지를 보여주며 언니가 선물 줄게라고 하고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힙니다. 그리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고 한 뒤 눈을 감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 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습니다.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2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다음과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의 진술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선처할 마음도 없다.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아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볼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 본다면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입니다.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하고 전치 네. 9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이게 사랑의 매다. 아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도 사랑의 매가 통하지 않는데 그럼 한 살 어린 거죠. 부모가 지금? 자식을 때려도 사랑의 매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예. 그런데 충격적. 그 초등학생이고 한 학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의 동급생이나 다름없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폭행을 했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사랑의 매라는 말을 네. 들먹이는 이 부모의 생각이 과연 어떤 안 사람인지 되죠. 이 참 이 권력이라는 거에 취해서 말이죠. 뒤에다가 저기 그 학폭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되니까 네. 프로필을 프로필에다가 바꿔요. 자기 남편과 그거 대통령이 같이 찍은 사진, 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놨다는 얘기는 겁주는 거잖아요. 그죠? 야 우리 저기 남편 몰라?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고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이야. 어디서 까불어? 학교장 안 무서워?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학교장도 그걸 실제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게 이 학생, 그러니까 가해자는 강제 전학을 안 갔잖아요. 강제 전학을 시켜야지. 그럼 피해자는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그 학급 교체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학년이 다른데 근데 학급 학급 교체가 교체가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진짜. 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너무하다. 그래서 요거는 학폭 무마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이 치가 떨립니다. 네, 아니 이 정권에서 그렇게 학폭 사건이 있어도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네. 뭐 지금 일단 뭐 김승희에 대해서는 뭐 배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는데 아니 문화야 이 동네는. 네. 학폭하는 자녀를 둬야만 뭐 여기서 요직으로 발탁되나? 조건인가봐. 아, 조건인 것 같아. 너무- 있어야 너무 슬프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발탁을 해주는 게 조건인가봐. 어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그래요?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시켜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윤석열 정권에서 일할 수 있다. 진짜.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학폭이라는 이슈 자체가 지금 전 국민적인 이슈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뭐 배우들 학폭 이슈 터지면 무조건 다 하차하고요. 거의 다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더글로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표혜림 씨가 또 죽게 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랑의 매로 커버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나도 일종의 어떤 학폭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럼요. 네, 트라우마로 피해자한테 영원한 트라우마.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이걸 어떻게 떨쳐내느냐. 네, 나보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지고 들이받다 보니까 인생이 참 고단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린 직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로운 인생 살아오신 건데 맞아. 덕분에 이제 정의의 투사가 됐죠. 네, 그렇긴 했지만 사실 그 시작이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슬픈 포인트인 거죠. 그렇지. 맞아. 근데 저는 그 피해 덕분에 네. 그런 정의 투사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나 스스로 뭔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 저 피해 학생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 차원에서 나를 때린 그 누나의 아빠가 직장에서 잘렸다. 이걸 교훈으로 만들어 가지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든 피해자는요 이 사태가 정의롭게 수습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나한테 가해를 한 사람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계속 그냥 그 대중들에게 막 지지를 받고 막 그렇게 추앙받고 그러면 미쳐 피해자는. 그러니까 어떤 가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해자의 그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래 버리면은 당신들은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야. 충격적이에요. 정신 차려. 저희 진짜. 과거에 뭐 정순신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요? 이동관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자기들처럼 때 묻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다고. 같이 때 묻은 사람만 골라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분 이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견적이 딱 나왔어요. 네. 이 사태는 분명히 파악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어떤데. 그래도 뭐 자녀 검증 정도는 기본이죠, 사실. 의전 비서관 정도 되면. 네. 네. 의전 비서관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알려지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수습이 되고 네. 있는데 요거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은 네. 계속 김승희는 승승장구하게 됐을 것이다. 근데 김승희가 어떻게
그 이 권부에 들어갔느냐? 김건희 때문이야. 김건희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김건희 때문이라고. 네. 김건희가 데리고 온 인사들은 다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만 모아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인맥으로 쓰니까. 자, 그래서 김건희 인맥 네.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네. 지난주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네. 설민신 교수. 그렇습니다. 자, 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지지를 했는데 그 영상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서류부터 좀 보시죠. 한경대에 제출한 지원서류입니다. 쭉 경력이 있는데요. 98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3년이 경력이 쏙 빠져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경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경인여대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나머지 쭉 보시면 아까 그 화면 보시면 다 치강 강사들이에요. 근데 치강 강사는 다 적어놓고 전임 강사로 일했던 3년을 쭉 빼먹은 거예요. 물론 채용 이력서에 자신의 경력을 선택해서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지만 선택과 감추는 건 다른 문제일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죠. 신문입니다. 2000년 6월 18일 경인일보인데요. 경인여대 전임 강사 설모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설모 씨는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설민신 교수고요. 설민신 교수는 2000년 여자자를 성추행 강간미수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요. 경인여대 교수들하고 당시 학생들이 해준 제보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요. 설민신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예요. 근데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싹 써놨어요. 만약 교수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던 것 때문에 학교를 관뒀고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요, 설민신 교수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경대 이전에 고려대, 국민대, 한체대에서 강사로 일했어요. 거기에도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가 이력서를 허위 가장했다면 설민신 교수는 이력서를 은폐 축소한 것이에요.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경인여대 근무 경력을 숨겼다면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설민신 교수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총장이 2022년 5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대통령 취임식이었어요. 네. 그날 한경대 총장님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한번 보시죠. 근데 설민신 교수 국내 출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총장님도 초청 못 받은 행사에 소속 교수가 초대를 받아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인데요. 제가 작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술지 논문 2편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베낀 논문의 원저자가 설민신 교수예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논문이 비슷해요. 이게 공교로운 일인가? 그럴 수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다음. 논문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골프 연습장 논문과 디지털 컨텐츠 논문.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무용 공연 광고 논문과 디자인 올림픽 광고 논문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논문들은 전혀 다른 분야, 전혀 다른 주제의 연구 논문인데 연구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수치, 연구 결과가 거의 일치해요. 심지어 각 논문들의 영문 초록이 똑같아요. 이런 거야. 야, 논문 재활용을 하네. 이제 설민신 교수의 그 이제 연구 논문에 네. 예컨대 뭐 짜장면집 요일별로 얼마나 나가나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저 김건희가 논문을 썼는데 그 이제 이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요일별 횟수 전혀 다른 거잖아. 네. 네. 그런데 수치가 똑같아. 아, 그런 그러면- 식이야. 그럼 조사 자체를 안 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설민신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새로운 걸 갖다 붙여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논문 통과가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근데 하면. 설민신 거를 뺏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이렇게 연구를 했으니 네. 뭐
사시계 건의하고 이제 그 저기 논문심사위원 교수들이 근데 통과시켰겠지. PD님도 논문 쓰셨잖아요. 네. 보통 논문 쓸 때 그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표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검증은 안 하나요? 진짜 실제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다 첨부해야 될 텐데. 그건 사실 연구자가 양심적으로 해야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검증이 안 돼요. 로 데이터를 가져오긴 하겠지. 근데 로 데이터를 또 논문에 싣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숫자를 조작했는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논문을 만든 사람이 네. 직접 다 그런 설문조사를 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가져와서 이 안에다 담는 대신 주석을 달아가지고 어디서 참고했고 맞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럼 수치만 조작이지. 똑같아 이게. 네. 이런 관계예요. 각별한 관계야. 네, 그래서 설민신 교수와 그걸 다 김건희 용인을 하고 내 논문을 베껴라 용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인간이 하여튼 지금 또 저 한경대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저기 과거 경인여대 있을 때 강사로 있었겠죠. 그때 그 학생 19살 학생을 네. 노래방 가가지고 뭐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유죄를 받았죠. 그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유죄지. 네. 유죄. 성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립대 교수로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베트남으로 튀었어. 22일짜리 출장을 갔어요. 음. 갑자기 근데 이게 22일짜리 출장이 너무나 뜬금없는 게 타이밍도 그렇지만 지금 학기 중이에요. 그렇지. 학기 중이네 생각해 보니까. 학기 중에 그럼 학생들은 어떡하라고 태국이랑 베트남을 갔어요? 네. 애들 버리고 간 거지. 말도 안 네. 된다. 그야말로 빤스런 겁니다. 예. 이 국정감사 나오기 싫으니까 나오면 다 까발려질 테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건데 그 이 타이밍에 이런 상황 출석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저 총장도 몰랐을 리 없는데 총장도 승인을 해줬으니 네. 더 무서운 누군가 음. 뒤를 봐준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총장도 초대받지 못한 대통령 취임식에 이 설민신 교수는 초대를 받아 갔었으니까. 이제 아마 저 김건희가 무덤이 될 겁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의 무덤이 될 거예요. 예. 워낙에 이게 하는 행동들 보면 얼마나 근본이 없습니까? 천박하죠. 어머니가 하는 짓도 보세요. 뭐 대놓고 양평 아니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요. 아니 어떻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주 실컷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뭐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내가 맨날 씹고 다니는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래 화가 나요. 맨날 씹었던 잘하는 건 그래, 잘한다고 얘기합시다.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과거형으로 해주세요. 잘하는 건 잘하고 씹었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근데 얘기해. 항상 경계의 눈빛을 바라볼 수는 있죠. 어? 잘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약간 너무. 김앤장 파견직이라는 약간 의혹이 있지만 예.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이 분야 또 전문가거든요. 약간 준전문가거든.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죠. 하지만 예. 그 외에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냉정하게. 또 예, 의심의 그렇지.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미운 걸 어떻게 근데 미운 걸 어떻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아주 그 지역에서 기반이 다 상실되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또 게다가 또 하여간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네. 이소영이 욕 먹을 때 제대로 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 뭐- 앞으로 잘해. 욕 먹을 일 없도록 앞으로 잘하라고. 욕 먹을 일 있으면은 내가 지금 보따리로 갖고 있어 보따리로. 저도 이제 대선 때 캠프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소영 관련해서 네. 그래 그 보따리에 그것도 있어. 자 어쨌든 이 김건희는 이거 정말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겁니다. 네. 예, 10년 살고 100년 살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리스크가 있지만 윤석열이 손절하긴 힘들 것이다. 손절 못할까요? 윤석열이 김건희를. 초반에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 측근 그룹에서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저 윤석열이도 서울대 나왔지만은 네. 서울대 나왔으니까 대통령님 이혼하시죠. 이렇게 조언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지. 근데 근데 뭐 그러면 뭐 위장 이혼할 것인가? 음. 위장 이혼. 근데 성소민 씨, 내가 저기 인생의 그 선배로서 네. 우리 성소민 씨가 지금 나보다 몇 년 후배인가?
내가 74년생이니까 제가 91년생. 그러면은 15년 15년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여보 지금 우리가 위기니까 잠깐 이혼하자. 이혼한 척을 좀 합시다. 네. 그러면은 100% 그냥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연인 간의 시간을 갖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대놓고 이혼하자고 말 못하니까 이혼한 진짜. 척 하자고 하는 거거든. 나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잠깐 시간을 갖자 섬이야. 그 시간은 그 영혼의 시간이거든. 네. 지금까지도 그 시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 변명은 변하지 않더라고. 무슨 똑같아. 변명입니까? 그냥 시간을 갖자. 시간을 갖자. 그리고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그래. 좋은 친구로 남자 뭐 이런 것도 아. 헤어질 때 예. 없어. 개구라입니다. 네. 개구라예요. 그 저기 예전에 지금 우리 아내하고 한번 이혼은 아니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잠시 이제 결별의 시간을 가졌는데 결별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화를 한 거야. 그때는 이제 헤어진 여친의 어머니였던 네네. 거지. 그래서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 했더니 거짓말. 야, 어머님은 장모님이- 더 인생 선배니까 또 그렇지. 아시는 거죠. 바로 팩트폭행 하셨네요. 예. 닥쳐. 뼈를 맞았습니다. 뼈를 맞았어요. 예. 야, 그래도 놀래가지고 다시 사귀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내가 두 차 얘기하잖아.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답을 합니다. 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네. 다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내였고 어. 그 후에 결혼하자라고 요청한 것도 아내였습니다. 근데 보통 결혼은 남자가 추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의 추진에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10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이 노동운동을 하느라고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를 상황이어서 그치. 결혼하자라는 말을 내가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감히 할 수 없었던 건데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 네.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하고 있지 당연히. 아내분이? 그럼. 아. 뭐하러? 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결혼해 달라고 했으니까. 네. 예. 어떻게 됐느냐? 내가 이제 결혼하고 네. 결혼식 치르고 이 신혼여행을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부로 갔지. 응. 돌아왔는데 네. 구조조정이 됐어요. 바로? 회사가? 그렇지. 명예퇴직을 당해가지고 네. 결혼하자마자 이제 백수가 되신 거예요? 백수가 됐지.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걷어주신 거예요, 아내분이? 그럼 어떻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근데 왔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백수인데 어떻게 월급을? 뭐 이런저런 알바 뛰었지. 계속 진짜? 방송 나가고.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저 유능한 그런 방송인. 그거야 프리랜서 뭐 알고 방송인이었는데. 있었는데 맞아.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던 디폴트가 사라지면 크거든요. 그거는. 맞아. 그래서 뭐 그 뒤로 신기하다. 뭐 별 큰 문제 없이 어. 도리어 국민 TV 할 때 말이죠. 그때 이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힘들어하셨고. 아내가 애를 먹긴 했는데 그 말고는 뭐 제가 진짜 뭐 급여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가 이제 별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남자분들 중에 투쟁 의식이 있는 그런 남자분들에게 여성들이 되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도 학생 운동하다가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엄청 쫓아다녔대요. 아, 학생 그래요? 운동하는 모습을 반해가지고. 진짜? CC 아버님이 였거든요. 또 근데 그 스토리가 송영길 대표 스토리인데? 우리 아빠인가? 송섬이 송영계야? 전라도 지역이에요. 마침. 우리 저 송영길 대표는 고흥 출신이야. 전라도. 그래요? 지역도 비슷하네. 아버님이 또 학생 운동을 하셨군요. 그래가지고 딱 그 세대잖아요. 61년생. 네. 그러시구나. 61년이면은 와 그러면은 80년대 전두환 때 그렇게. 그 엄마가 거기 반해가지고 아주 후회를 하세요. 근데 모든 엄마들은 다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 아빠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엄마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래요. 어쨌든 15년 인생 선배로서 송소민 씨한테 네. 제가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이혼하자. 잠시만 이혼하자. 그런 개구라는 속으면 안 된다. 아니 처음엔 진짜 진심으로 잠깐 예를 들면은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럴 때 이제 아내한테 재산으로 다 넘겨놓고 그게 잠시 맞지. 이혼. 그건 괜찮은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면은 남남이 됐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면서
합법적으로 남남 아니야. 네. 다시 합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처음에는 진짜 그런 재산 분할의 의도로 네. 그렇게 재산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목적으로 이혼을 했지만은 합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나는 총각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어. 아, 그러니까 재산을 돈보다 자유가 더 아, 달콤한 진짜로? 거지. 예. 그 순간에는. 남자들 그렇구나. 예전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저한테 계속해서 이혼해라. 그랬었어요.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해? 애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인데 근데 계속 이혼하라는 거야. 근데 제가 다른 설득 논리에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 논리에 내가 무너질 흔들렸어? 뻔했습니다. 뭔데요? 네가 이혼하면 25살인데 돈이 있는 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은데. 맞나? 25살에 돈이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칠풍노도의 시기를 살았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고 돈도 있고, 또 돈을 벌 구멍도 생기고. 음. 근데 내가 총각으로 돌아간다? 네. 와, 제 환상을 심어주셨네. 그렇지. 요거에 내가 흔들렸어요. 잠시. 사실- 김어준 총수님이 했던 논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네. 25살이 못 지금 하거든요.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네. 일단 제 몸이 25살의 몸이 네. 아니고요. 현실은 굉장히 외로운 중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 많고 외로운 중년으로 돌아가는 네. 수가 있거든요. 그거 넘어갈 뻔했어.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안 넘어갔어. 넘어가셔서 다행이다. 예. 아유 그래요. 전화 이혼하지. 이혼했지 참.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는 이미 너무 운명 공동체로서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쥐고 있는 카드, 들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혼하는 것도 불안할 것 같아. 야, 제가 나를 이걸 찌르지 않을까? 제가 나를 이걸 찌르지 않을까? 서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에게는 힘이 있잖아. 아내를 구속시킬 힘. 구속시키면 무슨 수로 근데 하야나 탄핵 혹은 뭐 이제 퇴진하고 나서도 힘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 이 검사 출신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 건 아마 머릿속에 없을 텐데. 그래서 목숨 걸고 이 후임 정권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김건희 건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면 김건희를 단박에 구속시킬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 수 있겠지. 그렇잖아. 김건희를 만약 이 순간 윤석열이가 손절한다고 구속을 시켜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김건희가 무슨 수를 쓸 거야? 옥중 편지를 쓰나? 옥중 편지를 써도 그게 밖으로 나가려면 교도관이 다 봐야 되는데. 응? 그리고 또 면회 왔을 때 누가 녹음을 딴다?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범죄적으로 봤을 때 둘이 뭐 또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쳤을 때 모든 행동이 다 둘이 서로 간의 용인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김건희도 그럴 수 있었고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혹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묵인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모두 다 공범이야. 맞아. 종범이자 공범이자 정범이자 뭐 잡범이자. 그게 다 얽혀 있어요. 이러니까 따로따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양평강 고속도로 건도 사실 윤석열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 아니 정부에서 행한 그러니까요. 일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묵인 방조 내지는 허락하에 도움 아래 다 김건희 처가를 위해서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서로가 우리를 위한 좋은 두루두루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이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시스템이 어떤 네. 진실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진짜 김건희 건으로 큰 리스크가 생겼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 김건희만 구속시키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 책임을 안 물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래. 네. 아니 윤석열의 권력이 있었으니까 김건희가 저렇게 뭐 칼을 휘둘렀겠지 이렇게들 생각하잖아. 그건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야. 네. 야, 뭐 김건희로 이제 손절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파헤치려고 그래. 질서가 중요하고 국가의 안정이 중요하지. 이렇게 그치. 덮어버린다고요. 논리가 뻔할 것 같아요. 김건희가 잘못했지 윤석열이 잘못했어? 그렇지.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김건희가 그렇게 잘못한 건 당연히 윤석열의 묵인이나 혹은 방조 혹은 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이혼했잖아 어쩌라고 분명히 이럴 거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간 참 김건희를 손절하는 그런 시나리오?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총선 앞두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잖아 윤석열이가. 네. 저런 이야기들이 숭숭 나오고 야당 의원들이 막 투지에 불타서 막 들이받잖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 자칫 잘못하면은 수박들도 너무 잘 싸워가지고 네. 수박으로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어. 네. 예, 그런 상황이 온다고. 아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진짜 쌍팔년도야. 네. 또 무슨 되도 않는 연예인 마약 어. 아 맞아. 그거 가지고 마약 있다가 이야기. 푼 것 같죠 왠지. 예. 아니 왜냐면 이거는 경찰 내 사건인데 예. 아직 누구인지 특정도 할 수 없는데 예. 벌써 찌라시가 슥 그럼 흘리잖아요. 100% 흘린 거거든요. 저게 이미 김어준 총수가 이끌었던 낙검수, 네. 낙검수에서 한번 바람을 뺐기 때문에 음. 연예인 이슈로 덮여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어쨌든 덮여지진 않는데 그냥 그런 수작 자체가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 꼴보기 싫은 거지. 네.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람이 빠진 거야.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근데 아마 그 윤석열은 이 김건희 날려마라. 아마 이 고민할 거예요. 틀림없이. 날리면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정의를 위해서 아내와 손절하는 뭐 이런 뭐 진짜 이 정의를 위해서 또 그런 이미지 가져가겠죠. 뭐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던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의 그 기백 그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예. 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너무 믿지 말고 그만 좀 나대. 그만 좀 나대. 응? 좀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같은 국민대 박사로서. 네. 아 동문이시네요. 동문이죠. 예, 동문입니다. 같은 서승- 그렇게 학연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많이들 챙기던데 네. 이렇게 김용민 PD님은 하나도 못 챙기면 못 서승만 받네. 박사도. 서승만 박사도. 네. 이게 챙기면 못 받아. 뭐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요즘에. 아 김건희 챙기 못 받아가지고 좀 억울하신가 봐요. 억울하지. 그 같은 국민대 박사인데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그것도 또 이제 순전히 인간적인 질투잖아 이거는. 그래요. 또 다음 달에 또 재판 받으러 갑니다. 아유 정말 좀, 바빠. 바빠요. 같은 국민대 박사끼리 소송을 걸면 어떡하나. 자 광고 갑시다. 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온 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자,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확실하게 뺐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 브랜드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예요. 품질은 플러스했고 가격은 마이너스했습니다.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한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야 하거든요.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 한 알이면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완벽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죠. 60정 2개월 분량이 15,900원밖에 하지 않고요. 배송비까지 무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 복잡한 유통 과정과 불필요한 광고 비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을 쏙 뺐기 때문입니다. 자, 2달치가 15,900원입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 걱정은요. 가격 걱정, 성분 걱정, 브랜드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 한 알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 비타민 뭐 A 뭐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B, C 뭐 이렇게 따로. 근데 여기에는 비타민 13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미네랄도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편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 모았어요. 좋은 것만 다 모았어요.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이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종결자예요, 종결자. 예. 네. 자, 다음 광고. 빵준서 찹쌀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갓빚은 견과류 가득한 수제 찹쌀떡. 이제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정부공인 제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간혹 제과 명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빵집 아저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과제빵 전문가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능사고 그 한참 위가 기능장이고요. 그 다음 그 최고 권위가 바로 명장이거든요. 네. 자, 박준서 명장의 수제 찹쌀떡입니다. 자, 기능장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게 바로 명장의 위치예요. 그 명장의 맛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 빵준서 찹쌀떡은요. 팥을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었고요.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 그다음에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또 당절임까지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아주 일품입니다. 낮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시면서 하나씩 빼먹기도 좋고요. 휴대하시기도 편리합니다. 빵준서 찹쌀떡 3박스 6개 입 3박스에 33,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정가는 52,500원인데 이게 또 36% 추가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이거 사실은 맛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천공도 노소도 없죠. 없고. 예. 자, 천공이 빵준서 매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빵준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이 무척 사랑하는 그 브랜드. 찹쌀떡 네. 또 빵 네. 브랜드인데 천공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어서 갔겠죠. 맞아. 맛있어서 간 거야. 맛에 올렸어. 네. 정치 이념과 관련 없는 맛이에요. 너무 그렇습니다. 맛있으니까. 맛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노소가 네. 없어요. 예, 기독교, 불교, 주술적, 무속 그런 거 없어요. 예, 빵준서 여러분 세상이 다 인정한 빵준서 찹쌀떡 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광고. 바로밥 즉석밥 소개해 드립니다. 식단 조절 때문에 마음대로 흰쌀밥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제품입니다. 당박사쌀 바로밥인데요. 세계 최초로 효모 크롬 배합 기술이 적용된 즉석밥입니다. 국내외 학술 자료에서 이 크롬 효모가 혈당 조절을 입증했습니다. 당박사쌀로 밥을 지어서 매일 한 끼를 꾸준하게 드시면요. 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 관리용 즉석밥인데요. 이 불편한 식이요법으로 잊었던 밥맛을 당박사쌀 바로밥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혈당 조절 관리가 된다고 하면 맛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박사쌀 바로밥은 저희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냥 일반 밥이랑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저는 더 찰기가 느껴지는 느낌이었고 이게 또 선물 포장이 되면 12개 입 선물 포장이 29,900원이거든요. 가격도 적당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뭐 지금 뭐 요양원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선물 포장된 12개 입 29,900원 선물용으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물 포장 없이 내가 먹겠다. 20개 입에 48,900원, 54개 입에 129,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당박사쌀 바로밥으로 혈당 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 되게 이제 당이 있는 분들이 네. 밥을 좋아해요. 네. 맞아요. 빵을 흰쌀밥이 좋아하고. 탄수화물 계속 씹으면 맛있거든. 예, 근데 이 떡도 흰쌀밥이- 좋아합니다. 맞아. 떡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수치 빵, 올리는 떡살. 데는 이거 이 흰쌀밥만한 게 없거든. 예. 너무 맛있죠. 그저 밀도 좋아하고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 먹으니까 특히 밥을 못 먹는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게다가 삶의 즐거움이 이거밖에 없는데 난 뭘로 즐겁겠어요? 먹는 즐거움이 즐거움이지. 이거밖에 없는 사람. 네.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슬프네요. 공감하시는 네. 느낌이어가지고 저렇게 저 포장이 됩니다. 네. 너무 예쁘잖아요. 예. 저렇게 딱 선물용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네. 병문안 같은 거 갈 때도 딱 그렇지, 당박사쌀 해가지고 예. 29,900원에 선물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로 먹기엔 좀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두개 두 개, 세 개 먹는 드시는데 네. 귀한 거니까 이제 하나만 좀 드시고 그리고 당 관리하려고 이제 이걸 드시는 건데 많이 드시면 소용 없을 수 있으니까. 소용없을 수 있어요. 네.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네. 요즘 이 식사량을 여기에 좀 적당히.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당박사쌀 김용민이가 보증합니다. 당 있는 김용민이가 너무너무 맛있는 밥. 이 당이 생기면서 이 찹쌀밥을 잘 못 먹게 되는데 짱입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플라워 킬링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인디언들이 당뇨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그 생존 연령대가 50세도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생각보다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인디언들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당 문제가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원래 그 유전적으로 그런 당을 받아들이는데 적합하지 않은데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그런 그렇구나.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고기 뭐 네. 이런 거. 아 원래 이제 자연 속에서만 이제 항상 그 뭐냐 이 뭐라 그래 이거 자연 속에서만 이게 사냥하거나 그렇지. 수렵하고 수렵한 걸로만 먹다가 갑자기 미국인 조미료 만나서 들어가고 막 토스트 미국인들만 먹고 막 캔디 먹고 이러다가 당뇨병으로 금방 다들 죽었다 하더라고요. 신기했어. 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진짜로. 네. 당박사쌀. 자, 여러분 당박사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네, 다음 광고는요. 김용민 TV 대박 114 대리 앱 소개해 아이고,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전화로 대리운전 부르던 시대는 갔습니다. 갔어요? 이제 네. 앱으로 호출하시죠. 그런데 앱으로 내가 이렇게 호출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김용민 TV 애청자를 위해서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업력을 자랑하는 업체라서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이 100% 실명 확인이 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을 통해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도 100% 보상이 되고요.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원하신다면 대박 114 대리 앱을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앱 키는 화면 저희가 또 보여드렸죠. 하늘 네. 색깔입니다. 또 하늘 색깔 앱을 아이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설치하시면요. 설치하시자마자 즉시 이용 가능한 10,000원 적립금이 또 적립이 되고요. 거기다가 매회 이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가 또 적립이 되고요. 친구를 추천하시면 2,000원이 또 적립이 되고요. 친구가 이걸 이용하면 3,000원이 또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적립금 혜택이 이렇게 빵빵한 앱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대박 114 대리 앱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술자리 끝나고 혹은 너무 피곤할 때 네. 대박 114 대리 앱으로 저렴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박 114 대리 정말 이 모바일 시대에 네.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정말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대박 114 대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간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콜센터 전화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니까. 맞아요. 위치 내가, 설정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송섬이 집까지도 갑니다. 아, 뭐 그럼 다 산에도 말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도 가고요. 네, 그래요. 네. 자, 대박 114 대리 여러분의 많은 다운로드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TV 보신 분들이 좀 다운 받아 주시면은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예. 또 본인에게 또 실익이 돌아가니까 대박 114 대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미디어 실업은요. 윤석열이가 네. 그 대선 때는 막 이렇게 저기 코로나 자영업자들 도와주겠다, 현금 네. 팍팍 쏘겠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회수하겠다고 해요. 음. 예,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네. 중소 그 벤처기업부, 네. 아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또 만약에 기재부가 그 저 빌려준 돈 회수해 오라고 했을 때, 지금 한계 상황인데 어떻게 회수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장서서 회수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네. 아이고 정말 참 윤석열을 닮았습니다. 자, 그래요. 그 윤석열 그래놓고는 또 이제 막 해외 순방 비용 팍팍 쓰고 말이죠.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지가 해외 순방하는 건 그렇게 또 많이 쓰는데, 해외 순방이 좋더만 외국 나가면은 네. 외국 나가면은 최고급 대접. 맞아. 의원들 대우가 다르대요. 특히 그 줄 안 서도 되는 거 진짜 네. 좋아한다고. 이미그레이션. 아니 그냥 대통령은 줄이 뭐야? 그 전용기. 나가는 전용기 순간 그 떨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황제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막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것도 그냥 윤석열이가 술 좋아하잖아. 술 퍼마시고 또 그 같이 따라간 기자들이 견제 감시 이런 걸 안 해. 같이 그냥 거기에 널브러진다고. 나갈만 나겠다. 그럼.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 있으면 날마다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듣기 싫어도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막 TV 켜면 자기 씹는 얘기 나오고, 얼마나 국내에 있기 싫어.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조민들 만나고. 그렇죠. 아니 나가서 도대체 실적이 뭐가 있어? 아니 하다못해 부산 엑스포 유치라도 해요. 네. 어디 갔다 오는 나라마다 다 돌아왔는데 그 딴 나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소리나 듣게 만들고. 이번에 자기 기네스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가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뭐 46개국 뭐 어쩌고 있었잖아요. 야,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네 돈으로 하라고. 왜 나라 돈 써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해? 네 돈으로 해. 웃겨. 그리고 이제 맨날 붙어 있으면 잔소리 박박하던 와이프도 나가가지고 이제 수영원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네, 명품 쇼핑하고. 쇼핑하고. 그렇지. 기분 좋아지지. 하긴 그래. 기분 좋아지고 나 안 긁고. 외국 나가서 외국 옷 입어보고 막 이런 거. 전통의상 이건 입고. 마치 그 기분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퇴근했는데 네. 집에 아내가 애들을 싹 데리고 네. 처갓집 갔다 온다. 이거는 진짜 꿀 보너스. 네. 꿀 보너스. 그거 모두 유부남 공감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고 비탄해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나간다고 해놓고는 돌아왔어. 그냥 돌아와. 처갓집 안 가고 그냥 돌아왔어. 네. 애가 운다고,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네. 이게 그때 상실감.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유부남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주차장에 앉아 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차 안에서 그렇게 안 내린대요. 안 내려요.
다 시동 켜놓고 그 경차를 하나 사가지고요. 그 경차 안에 네. 1,000만 원짜리 경차 안에 3,000만 원어치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자기만의 공간인 거야 그게. 자기 출퇴근하는 차는 세워놓고 그 차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음악 듣고 들어가는 게 네.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 계십니다. 애가 아프다고 말이요. 가기로 한 그 처갓집을 안 가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너무 미워하게 됩니다. 주여 미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갈 때 그 아내는 그러니까 처갓집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지. 어.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건 약속 반칙이에요. 이행. 예, 우리가 이 약속 어기지 않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까? 대통령 공약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그 외에 수많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 사회 풍토 속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 예, 아내마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 정말 이 사회에서 버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처갓집은 꼭 간다고 했으면 가주십시오. 예. 약속은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야지. 뭐야 그게 도대체. 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앞장서가지고 이거 주변에 얘기하고 유부남 너무 있냐? 많아가지고 지금. 불신 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네. 네, 가기로 해놓고 안 가면은. 아우. 자 그래요. 미디어 실업 함께하고 잠시 후에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5년이죠. 5년, 2022년부터 2027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될 시대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고 우리 윤 후보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 토론을 제대로 안 하시고 딴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미 10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기 초기에 이 코로나 그 피해 구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50조 가지고 손실 보상해주고 또 그 대출을 추가로 더 이미 대출 받아가신 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이미 제가 발표를 했고 요거는 이제 새로이 그거는 이제 보상과 사후 지원의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사전에 영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일단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이 대출금의 한도는 요 재원을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추경에 대해서 좀 적극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마찬가지고.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인기
비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의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 우리의 세수 펑크는 60조나 펑크 났습니다. 역대 60조 펑크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의 본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329억을 또 늘렸다고 합니다. 대통령 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순방 예산만. 이러면 됩니까?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 환수 계획을 기재부가 방침을 정하고 중기부에서 동의한 겁니까? 아니면 중기부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겁니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과세 자료가 없을 시에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지급하자고 아니 보자고. 제가 물은 건 아니 국회 중기부에서 먼저 그 환수 계획을 방침을 정한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 중기부에서 이거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시점에 이 환수 계획 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계획한 겁니까? 의원님 이거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법률에 기재되어 그러니까 제가 있고요. 물론 시기상으로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저희 부처에다 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빠르게 하. 오케이, 좋아. 오케이.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월요일 2부 순서는요, 항상 이분과 함께 하시죠. 요즘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자, 기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을 이경입니다. 그래요. 유성을. 자, 유성도 있고 수성도 있습니다. 네. 수성은 대구에. 대구에 있고요. 제가 대전 이제 유성 매직이라고 해서 미애로 예전에 대선 때 미애로 합의바 했던 그 팀이 저한테 유성 매직을 주셨어요. 네. 미애로 합의바. 그런데 이제 수성 매직은 지워지죠. 근데 유성 매직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 네. 또는 유성에서 대전 유성에서 매직 마법 같은 정치를 잘해라. 그렇게 의미로 좀 유성 매직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지어줬는데요.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유성에서 이게 매직 마술 같은 뭔가 이 효과를 보여드리겠다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상민이 잘 지워지지 않아. 지워야 돼 그래서. 뭘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미 지워진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그랬어? 어떤 여론조사요? 그 이상민은 지워졌어요. 우리 상민이가 안 지워졌어요. 우리 상민, 네. 상민이 지금 혹시 우리 상민이?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민 징계 받습니까? 우선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대표님이 회의를 같이 하시면 결론이 나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당의 분위기죠. 제가 뭐 지도부는 아니니까요. 지금 분위기는 5명이 이제 징계 청원이 국민 청원이 우리 당원들 청원이 올라갔었고 그럼 지도부에서 5만 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응답은 해야 되는데 5분 전체에 대한 징계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도 아직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안에 이상민 의원님은 아마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순수하게 징계를 해서 그러니까 최소가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네. 그럼 총선에 출마를 못 하시는 건데 그것을 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전 지도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경이라는 제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후보자로서 그러니까 후보 출마 예정자로서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뭐 다 차근차근 참 준비하면서 상관없다라는 저는 이제 출마 예정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고 근데 만약에 그냥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다면은요 5명 전부 다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예. 징계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뭐야 그 당이 이렇게 그 견제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느냐? 아니지.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한 인간들하고 어떻게 당을 같이 합니까? 그건 징계를 해야지 당연히. 제가 만약에 출마 예정자가 아니고 그냥 당의 이제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만약에 말씀드렸다면 29명 있죠. 가결표 던지신 분들. 네. 본인 밝혀라.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밝히라고 끝까지 그 논평도 내면서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인 수지의 정춘숙은 그 저기 가결표 던졌어요. 부결표 던졌어요. 아니 우리 모르시겠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겠죠. 지역구야 지역구. 아니 예측.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나는. 응?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부에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 그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갔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저도 방송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것을 보면은 제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누군가 공간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한마디만 해서 이경철 공천 주지 말아버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명은 국회의원의 입법기관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법기관으로서 내가 가결을 했으면 왜 가결을 했는지 당원들한테 그럼. 국민들한테 지지자분들한테 그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게 그 당의 이익에 반하는 표결을 해놓고 숨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치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춘숙 씨 답하세요. 지역구 유권자로서 그런 그 권리가 있어요. 얘기 안 하고 막 그냥 답변을 회피한다고 하더만 보니까 그러지 말고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당신 저기 대선 때 이재명 떨어뜨린 책임이 있어. 닷페이스 출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대남들 집단으로 이 대표한테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가결표까지 던졌다? 민주당에서 정치하면 안 되지. 정의당 가든지 해. 그 많더만 보니까 그 패미들 거기 가서 정치하라고. 내가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답 안 하면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물어볼 거야. 아이고 정 의원님 제게 좀 짠하네요. 그 많은 29명 중에 하필이면 그 지역구 김용림 목사님 지역구에 사셔가지고 글쎄. 끝까지 추궁을 다 게다가 하시네요. 또 더 억울할 게 있어. 뭔데? 내가 거기로 이사 갔거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사를 가셔. 게 아니라 글로 이사. 아니었어요? 이탄이 지역구에 있다가 아니, 싫어서 쫓아가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욕하려고 거기다가 저걸 두신 거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정춘숙이가 뭐 보고 싶어서 거기로 이사를 갔겠어? 대전 안 하세요? 대전? 대전 유성으로 대전. 갈까? 유성으로 갔습니다. 유성도 갑을 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유성으로 가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은 그 경고 메시지로서도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너희 지역구로 간다. 이사가 자객 이사. 아니 어느 나 거기 지역 지역 주민으로서 너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어느 굉장히 지역구세요? 껄끄러울 것 같아. 누구 지역구세요? 네? 누구 지역구세요? 저는 홍정민.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좀 아리까리하더만 보니까. 이게 저는 뭐 실제로 몇 번 뵌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는데 그 되게 심성은 뭐 되게 고우신 분인 것 같은데 정치도 너무 곱게만 하시는 것 같아. 뭘 곱게 지난 저 대선 때 말이야 막판에 그 저기 나에 대해서 뭐 디스를 했어요. 그때 뭐 김건희 성상납 의혹을 김용민 그 페이스북 계정에 그 글이 올라왔다고 나를 비난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뭐 덮어놓고
비난부터 했다고. 내가 나중에 그래서 그거하고 시비 걸려가지고 검찰 경찰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네가 썼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일체 답변을 안 했거든. 진술 거부를 했어. 그 우리 이제 제 근처 지역구가 이제 이용우, 이용우야 거기도 홍정민 답이 없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만 몰려 있거든요. 사실 일산. 밭이 너무 좋은데, 일산. 밭이 그래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성범형이 좀 싸울 줄 아는 정치인들 지역구 못 찾고 있으면 일산 오라고. 일산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입버릇처럼 그렇게 드는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너무 이제 좀 싸울 줄 아는 일할 줄 아는. 존재감 있는 좀 정치인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지역구 전 주민으로서. 어디세요? 전 유일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남양주 을이거든요. 별내라서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혹시 아세요? 잘 그래서 모르시나? DJ 당연히 비서- 알죠. 왜 알긴 다들 무시한 아는데. 표정이어가지고. 알긴 아는데. 예. 혹시 아세요? 깜짝 놀랐네. 다들 되게 낯선 표정 지으셔가지고. 혹시 알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이상민 그 따로 나가서 창당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수렴된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 이상민이 보고 가서 같이 정치하겠어. 아니 이상민 의원이 중심은 구심점을 해서 상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상당 가능성이 있잖아요. 금태섭 전을 예, 포함해서요. 그렇지. 저쪽에. 그럼 예. 그쪽에 포함될 가능성이 만약에 이주석이라는 전 단대표가 함께 한다면 이상민 의원이 거기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좋네. 네. 네. 본선에서 만나겠어요. 그러면은. 응? 이상민 의원님이요? 그렇지. 그때 성대모사 하시라고. 왜 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이제 좀 어찌 비슷하게. 이제 그만하시지. 왜 여기 나왔어요? 혹시 다들 어디서 연습하세요? 야, 이게 그냥 큰 욕심 없이 갑자기 나와서 해야 되거든. 이게 마음의 준비를 너무 하고 하면 긴장해가지고 안 돼. 툭 나와 이제. TV 이렇게. 토론에서 그러시라고. 왜 또 나왔어요? TV 토론할 때요? 진짜 저런 거 진짜. 형 책임질 수 있어요, 형?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또 한번 출마하면 그 경쟁자들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한번 약 올릴 그런 의향이 있어요. 오창석이 또 SNS에 쓴다. 정치희야. 자, 그래요. 오늘 그 이슈 우선은 제가 일부에서 다뤘는데 그 김승희 비서관, 의전 비서관, 네, 자녀의 학폭. 학폭. 요거 커요, 요거. 네. 여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지금. 평생 자녀 학폭이 있었죠. 왜냐면 지금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뜨거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학교 폭력 문제거든요. 예, 이 교사들의 이제 역으로 이제 학교 환경이 바뀌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 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학교 폭력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고 가장 뜨거운 이슈거든요. 네, 심지어 여권에서 지금 3번째 연달아잖아요. 정순신, 네. 이동관 이어서. 그리고 이동관에 김승희까지. 이어서. 보면 요새 정세를 보면 아주 큰 일이 생겨도 그 이슈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이 이슈는 휘발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 가져가야지. 근데 대통령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이렇게 학폭 문제를 일으켰고 그걸 무마하는 과정에 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한 듯한 정황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을 거고, 맞아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대통령 국정운행 평가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20% 초반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지율. 네, 저는 더 꼬꾸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선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학폭 사건이 아주 정말 학폭 사건도 학생들이 느꼈을 때 그 충격 정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 권력으로 학폭을 다 무마시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력으로 해서 무마시키는 거고, 그런 부모가 정권 내에서 요직에 있잖아요. 그럼 과거 같으면은 바로 그 요직에서 내려오고 사과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쯤이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예전에는 의혹이어도 의혹만으로도 일단은 책임지고 맞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의전 비서관 딸이 자체가 지금 폭행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거라고 하잖아요. 전치 9주가 전치 이게 9주가 나올 수가 심지어 없어요. 그 어린 친구를 전치 주먹이랑 9주가 나올 리코더로 수가 때렸다니까. 없어.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플라스틱 킥보드를 타다가
차랑 부딪혀가지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고 머리로 범퍼에 떨어졌거든요. 엄청 크게 그래서 왼쪽이 여기가 38cm 이상 아이고. 이렇게 절개가 됐어요. 그래서 38cm 이상이면 군대에서 말하기 군대 이제 면제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 신청을 하고 그때 진단을 다시 받아야지만 갈 수 있다. 그때도 구주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구주가 엄청 그때 심각한 수술을 수준이구나. 응급실에서 수술을 심하게 하고 병원에서 저희가 아이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인데 그때 진단이 구주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네. 그럼 근데 정도가 지금 엄청 심하다는 구주상해 거네. 그것도 폭행으로 구주상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또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을 수도 있을 네. 정도의 기간이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니까 그 당시 정황이 나왔는데 그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남편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학폭위로 넘어가는 시점에. 네. 그 뭔가 의도가 보이잖아요. 사실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런 카톡 프로필, 카톡으로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단체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보란 듯이 바꾼 게 아닐까. 네. 아니, 지금 정권에서는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서도 아니 그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그 교수가 자기 출장 비용을 사비로 들여가지고 40여일을 더 출장을 연장해서 오잖아요.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2번 연속 이렇게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녀의 학폭 정도는 이게 정말로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훨씬 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역행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요.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도덕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희생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대통령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밖에 정답이 있다. 더 이상은 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곧 있으면 이제 12.9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요. 아니, 저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번에 막 엄청 눈물을 흘렸는데 최수근 상병 관련돼서 물론 눈물 흘릴만 합니다. 흘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2039 타겟층만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12.9 참사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별이 됐습니다. 물론 청년이 아닌 측도 있었어요. 연령대는. 그런데 성비가 남성 여성 성비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청년인데도 이렇게 정부에서 12.9 참사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리 국민의 희생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본인들 비즈니스 하기 바쁜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국민한테 관심이 없으면 사실 보수 예전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수가 정권 잡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도 완전 폭망 아니에요? 한 번도 활성화된 적이 없는데. 아니 진짜 최악을 최악을. 근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보수가 집권하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참사 벌어지고요. 그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요. 피해자 유가족들 버림받고요. 그리고 경제 참사 벌어지고요. 진짜 반복됐네. 이번에 또 R&D 예산 삭감한다고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게 연구개발 비용 당장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에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1200명 정도 넘는 과학자들이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왜 그러신 거죠? 1250명 그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과학 방역 뭐 이런 것도 기억나고. 제 지역구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요. 유성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연구 R&D 예산, 그러니까 과학 분야 R&D 예산은 70%를 아예 삭감했어요. R&D 예산이 그들이 무슨 이번에 업무 추진비처럼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진짜 연구 개발비인데 이것은 대학생들하고 협력하는 연구 개발이 많습니다. 석박사 학생들. 지금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다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아예 줄 수가 없다. 다 멈춰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이온 가속기라는 R&D 예산이 또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10년 넘도록 1조가 넘게 투자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이것도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도 30건이 넘는 분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는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정권이 잡았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속기 예산에 대해서는 R&D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여야 없습니다. 진보 보수 없어요. 그냥 예산 다 전부 다 삭감했다 이런 이 겁니다. 중이온 가속기라는 게 입자를 빛의 속도로 근접하게 충돌시켜서 깨트린 뒤에 세상에 없는 원소를 찾아내는 초대형 설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게 뭐를 만들어내요? 뭐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현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10년간 1조를 넘게 투자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래 산업 자체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인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대통령인 것인지 아니면은 눈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검찰총장, 검사들은 항상 수사만 했으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거가 당장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국가 운영, 미래를 계획하는 국가 운영 예산이 전부 다 삭제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 그런 얘기도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first mover라고 해요. 한마디로 뭔가 개발을 하나를 다 그걸 잡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다 전부 전 세계에서 다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다 승자 독식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천공이 뭐라고 했어요? 논문 나온 거 우리나라 잘 베끼지 않냐? 그거 베끼면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럴 수 없는 시대라고 무조건 합니다. 선두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뒤쫓아가는 것마저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R&D 예산이 돈이 안 되는 예산이니까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철학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눈앞의 것만 보고 있네.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국비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돌아오라고 지금. 돈이 이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 그 국비로 이제 유학하는 코닥이나 어머. 그 박사 후 연구자들 있잖아요. 연구원들 해외로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다 지금 복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나라 망한 줄 알겠다. 밖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다 들어와 돈 없어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심각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면은 저기 대덕 연구단지 그쪽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갈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연구단지 현역에 있는 연구원들은 오히려 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나마 또 이 예산이 또 말을 못하고 기표수 안에 들어가서는 심판의 응징의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지 선언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석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핵 오염수 있잖아요. 관련돼서 본인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핵폐수 방류에 대해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본인들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밉보였나? 그래서 이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밉보이는 이유도 때 가지가 않네요 정말. 아니 그분들이 과학자들이요. 아니 과학자들이 어떻게 양심을 그러니까 팔아?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박사기를 받고 연구를 20년,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진짜. 근데 좀 외로 이제 바이오 분야 R&D는 또 2배로 올랐어요. 왜 바이오는 그건 뭐예요? 그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거죠. 뭐 주식 투자 과학자들 자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진짜. 그러네요. 비즈니스가 좀 되나 그쪽이?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천연자원이 있긴 합니까? 뭐 기름이 한 방울 나면 합니까? 우리는 인간 가진 자원이 건 전문데 인적 자원이 맞아, 인적 다고 자원. 사실 이걸 인적 자원을 이용한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뭐 이끌어 나가는 지탱하고. 원동력이에요. 사실 뭐 K-팝이나 K-컬처로 인한
이 굉장히 많은 그 좋은 반응들을 이끌고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에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부각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결국은 기술력입니다. IT나 최첨단 과학 기술력인데 지금 당장은 그 R&D 예산이 준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데 한 5년 정도면 그때는 이미 그 차이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벌써 개발도상국들이 치고 따라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R&D 예산을 줄여가면서 연구개발비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건 단 하나예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대응 예산으로 지금 7천억인가가 잡혀 있어요. 아니, 그럼 뭘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7,319억인가가 해수부 예산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홍보 예산일 가능성이 네. 높겠습니다. 네. 대응하면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수산업자들 지원을 위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얘기는 했죠.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작년에 한 5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2천억이 더 늘었어요. 쓰지도 않아야 될 돈은 이게 펑펑 쓰면서 정작 써야 될 돈은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자들 감세해줘가지고 정작 세수는 줄어들고. 네. 지금 우리 그 세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잼버리에 그거 수습하는데요. 네. 고교 취업 장려금 예산을 35억 원인가? 깎네. 35억 원 그걸 끌어다 썼습니다. 야, 아니 근데 아직 버스 대절한 쪽 돈도 안 줬다는데. 국군에 자기 오픈카 한번 타려고 국군에서 그 잡비를 쓰는 거 볼펜 사고 공책 사는 돈 끌어다가 자기 그 행사비로 썼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긴축재정 외치고 다녔었잖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좀 얼마 전의 기사인데 대통령 직속이 식사비만 지금까지 근데 얼마 전 기사입니다. 11억 원을 썼다. 식사비만. 아니 뭘 처먹길래 11억이나 나와 그게? 대통령 한 끼의 식사 비용이 450만 원이다. 이런 보도도 아니 나온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치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왔으면 예산 깡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대통령 식사 비용이 한 끼에 450만 원이다. 근데 거기가 미슐랭 맛집이라고 그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아니 대체 뭘 먹어? 야 그 뭐 미역국에다가 뭐 금을 뿌리나? 뭐 어떻게 먹어야 450씩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리밥에 얘기하지 캐비어를 얹어 않습니다. 먹나? 캐비어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보리밥 7,000원이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먹는 있었던 거야. 보리밥은 이게 70만 원인데. 뭐 참. 순방 예산도요. 지금 500억 원이 넘었잖아. 200여 원에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비비에서 300 이상, 300억 원 이상 네. 그래서 500억 원이 거의 600억 원 가까이 순방 예산도. 1년째 써야 될 돈을 이미 반년 만에 다 써버렸잖아요. 네. 와. 근데 농업 분야 R&D도 삭감했어요? 네. 네. 그냥 될 수 있는 건 다 깎아보는 거구나. 농업 분야 R&D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농업이 대응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는 그 곡물 갖고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예요. 네. 그 우리나라가 자급률 100%인 게 쌀하고 계란 정도일걸요? 나머지 뭐 콩이다 못해 다 수입이죠. 대부분 다 압도적 비율로 한 80% 90%로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어느 한 군데서 안 판다. 이래 버리는 순간 진짜 우리 난리가 나는 거지. 식량 안보가 무너지죠. 네,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런 종자 산업 같은 경우도 다 자기들 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 확실하고 또 이런저런 또 앞으로 그 디지털과 농업을 접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 비용을 깎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청년 농업인을 3만 명 육성한다. 이것이 공약이었어요.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근데 이거 예산 공약에 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정부는. 근데 이거 예산 다 깎았습니다. 전액 다 깎았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청년 농업인은 아예 이것도 청년 농업인도 뭐냐면 R&D 예산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예산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예 없고 농업 실용화 기술 R&D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89%를 삭감했습니다. 89%요? 89%. 그럼 그냥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89%를 아예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데요. 또 지역 농업인 연구 기반 뭐 이렇게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지역 농업인이요. 그것도 지금 보면은
79% 삭감했습니다. 보통 70%에서 80%, 많게는 아예 전액 삭감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삭감 이게 비용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인 거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연구 개발 예산인 거죠. 이건 전부 다. 그리고 본인이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놓은 거마저도 그냥 이렇게 다 삭감을 합니다. 와, 루틴이 똑같네요. 눈앞에 안 보이는 건 다 삭감하고 당장 급한 거 막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총선용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의대 정원 확대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아니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해서 전 반겼죠. 특히 이제 지역 의대 확대하겠다. 네.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예. 3,000명이냐 1,000명이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되는 거 이거 그냥 다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말은 의사들이 없고 왜 반발을 말을 바꿔 하죠. 또? 의사들이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냥 그게 무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니까 증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의사들이 반발해서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뭐였냐면은 뭐 청소년 소아과 그리고 응급실 그리고 상경 치료를 이제 여기 병원이 없으니까 다른데 상경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 다 기피하는 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역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던져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3,000명 이렇게 나왔지만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던졌을 때 민주당에서 확 받았죠. 그래서 공공의료 이것을 좀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무야무야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전체 의대 정원이. 그런데 이곳이 몇 년째 똑같냐면 2006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00명당 1,000명당 의사 수가 그럼 우리나라 많냐? 우리나라 2.6명이거든요. OECD 기준으로는 3.7명이에요. 네. OECD에서 우리가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말하는 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를 뭐하러 늘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의사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늘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 늘리는 게 맞고 네. 제가 아는 그 지역 같은 데 보면 이제 물론 대전은 그러지 않지만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게 산부인과가 아예 얘기 없거나 들었어요. 소아과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지방에 가서 아이 낳고 살고 싶어도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방 병원에 가질 않아요. 그 유지가 이유가 안 뭡니까? 되니까. 그 어쨌든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은데 아이를 키울 만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거야 그 그렇지. 지역에.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쨌든 지역 공공의료도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이제 디벨롭을 그렇죠.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로 철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던져봐요 다. 던져보고 반응 추진하지 보고. 않아. 던져보고 추진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네, 아니면 대통령 엄한 사람 잘라내고 엄한 사람 지가 던져놓고선 사람들 반응 안 좋으면 엄한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뿌리 자르기 하고 그러지 아니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도 대통령이 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80% 가까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내부 분위기 봐봐요. 이준석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준석 책임이에요? 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이준석 김기현 책임도 아니고 이준석 책임이에요? 책임이래요 지금. 그런 이준석이 분위기입니다. 18%라고 진다고 예견했기 때문에 18%로 진 것이다. 욕한 야. 안철수도 빠져나왔나 봐요. 안철수가 가장 선동에 서가지고 선두에 네. 서서 이준석 책임이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런 당이에요 지금. 신박하다 진짜. 네. 코미디다 코미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초등학교 입학 나이 낮추는 것도 얘기 꺼냈다가 요 맞아. 바가지로 쳐먹고선 교육부 공무원만 애꿎은 교육부 공무원들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장관 잘리고. 네, 네. 그리고 노동 시간 늘린다고 했다가 그것도 욕 바가지로 쳐먹고 결국 아니 노동 시간은 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거 뭐 국민투표 한다더니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네, 국민투표 얘기는 어디 갔는지 알 또 수가 말만 없고요. 했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를 꺼내 들고 온 건데 이것마저도 물러선다? 근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진짜 필요하고 공공의료 확대가 우리가 절실하게 더 필요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랬었잖아요. 공공의료 확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더 절실하게 네.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다가 기존의 의사들을 만나서 그걸 또 네. 취소하는 분위기로 간 거고 그러다 침묵하고 다른 이슈 나와서 이거 묻히는 거고 이렇게 진행될 근데 가능성이 이번 큽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단 의사가 의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의사가 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전문의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증원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이 이슈가 사장이 되면 이번에 또 한덕수 탓을 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건 내년에 의대 정원 확대는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엉터리를 대통령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걸 실험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니, 기다릴 수 없고요. 네. 우리가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이 하고 어떻게 끌어내려야죠. 아니 뭐 네.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윤석열이를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만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역풍 우려. 이딴 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 그의 사전에 역풍이란 말이 없는 사람들만 국회에 보내야 한다. 사전에 그 이경 사전에 역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역풍 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을 외쳤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오히려 인지도가 올라갔지 역풍은 없었습니다. 역풍 없었어. 네. 역풍. 그 수박들 때문에 당이 중풍이 걸리긴 했었죠. 중풍 우려는 있어도 중풍 우려. 중풍은 많이 맞았지. 아무것도 역풍 못하고 우려는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식물 정당처럼 싸우지도 못하고 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적은 있었지만 역풍 맞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한 없어요. 번도 없어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이제 더 이상의 실험은 이제 끝내고 좀 대통령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못 보는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고 효능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방법은 있어요. 윤석열 끌어내리고 그에 합당한 후보를 대통령 세우면 됩니다. 네. 김박근혜도 끌어냈는데 뭐 윤석열이 하나 끌어내는 게 뭐가 태수라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합시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경 대변인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항상 유성의 유성매직. 유성의 네. 유성매직. 유성매직 이경 대변인님이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